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아침입니다. 차례는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아침에 특별 인터뷰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놀랍게 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천공, 그리고 곧 다가올 4월 총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설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김건희, 천공, 그리고 4월 총선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나오셨었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분은 천공 전문가로 이미 이름을 많이 알렸고 또 최재형 목사는 디올 명품백 불법 수수와 관련된 폭로 이후에 천공 목사와 관련된 것들, 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폭로하고 계신데요. 두 분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본질, 천공이란 누구이며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져보면서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네. 이제 방송에 아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김 여사가 사라졌다. 네. 사라졌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이유에서 사라졌습니까? 일단 설날 아침이니까 시청자들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는 좀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 좀 덜 받으시고 다 이런 것들도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어떤 우리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사라졌어요.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대통령 대담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는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 뭐 보니까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실 반은 시인했어요. 부인의 배우자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여전히 국정의 절대 존엄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전 인상을 강하게 받았고요. 이런 어떤 현상은 윤 대통령이 국가보다도 이 가족의 하나만큼은 저는 평가해 줘야 된다. 정말 끔찍한 가족 사랑. 그다음에 절대 가족에 대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그런 풍모를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좀 평가할 여지가 있고, 그 덕분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숨어 있지만 외롭지는 않다. 저런 네. 남편이 있는데 외롭겠냐? 이런 면에서 또 하나의 어떤 신성 가족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명절 아침이니까 덕담으로 네, 가족애가 남다른 윤석열 대통령 평가해 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국민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고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솔직 담백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필요하면 수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국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저 KBS에서의 그 다큐멘터리 대담은 이렇게 봐야 돼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국민에 대한 사랑 문제인데 지지층에 대한 위문공연 성격의 대담이다. 그러니까 30% 지지층에 대해서는 자기의 인간적 서사를 통해 가지고 다가가겠다는 일종의 지지층 위문공연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방송은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지 말고 유튜브로 나갔어야 효과도 크고 적절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전 국민이 보는 공영방송의 전파를 탔다는 데서 좀 이제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만은 사실은 선택적 사랑, 일종의 어떤 자기들 편끼리의 어떤 선민의식과 어떤 집단의식을 고취하는데 한 번은 해야 되는 어떤 위문공연이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부여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최 목사께 좀 여쭤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빠져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드러내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매스컴이라든지 일정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되어지는 결과물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배우에서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KBS 대담 프로도 얼마나 대통령실과 홍보수석실이 대변인실이 KBS 측과 얼마나 조율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주변의 참모들이 사과하는 것을 많이 권유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안 된다, 사과할 수 없다라고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도 뭐 저는 심지어 이게 카더라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공천을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그 한남동 관저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어느 일정 부분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다가오는 총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거취, 쌍특검을 비롯해서 거취와 관련돼서 여기에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동안의 그분의 행적이나 그분의 가치관을 보면 이 총선을 그냥 다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또 한동훈한테 맡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서 다 주도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망신살이 빠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 덧붙이자면은 최근 1월에 그 이 집권 세력 내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신뢰의 균열 사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KBS 대담하는 날 아침 10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상을 했고 또 상투적입니다. 그것이 아닌 데서 오히려 특이점이 있는 걸 찾아본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아는 사람, 뭐 옛날에 신세진 사람, 이런 사람들 밀어주는 공천 없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인데 이 대목이 대통령실하고 가장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가서는 제2의 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숨어 있는 매우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만큼 내 식구 많이 출마한 선거가 없습니다. 검사만 지금 집권 세력에서 36명가량 예상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거는 다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가 디올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탄을 하지만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 튀는 대목은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가올 총선이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 간에 상당한 균열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점점 시간이 가고 있다. 2월이 바로 그 시간이다. 이 부분은 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일체 개입이 없다고 네. 신년 대담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보면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예측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할 것이다. 전혀 상충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인데 또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의원 기자회견 보십시오. 핵관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공선 전쟁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며 인간적 서사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민한 얘기 다 빠집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하고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건데, 그러나 정무수석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거의 개입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무수석은 계속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또 뒤에 한마디를 붙였어요. 네네. 그리고 저번에는 너무 사안이 중차대해가지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소통이 많지 않다 그러지만은 긴급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이제 그때는 뭐 사태 파동까지 떠지고 정무수석 비서실장 다 출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한동훈을 너무 통제하기도 어렵지만 놔뒀다가 사달이 났을 땐 가만 안 둔다는 메시지는 또 나간 거니까 이거는 어떤 직접 소통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간에는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한동훈 오래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고 한동훈은 관훈 토론에서 오래 모셨던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토대는 있는데 거기에서 소통이 부족해서 뭔가 좀 둘 사이에 관계 변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단 갈등은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때는 주정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긴장하고 있지만 한동훈이 독재 행보를 할 경우에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하거나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최 목사께서도 보십니까? 저는 인간적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3인방이. 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옳은 길로 정도를 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또 자기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특검 또 디올백 사건 이런 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주문하고 해줬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더 넓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한동훈과 수백 차례에 걸쳐서 짧은 기간에 카톡을 막 엄청나게 대화를 나눈 거가 많이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냥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관의 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검찰 내부의 정책이나 이거를 작동을 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친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과 모종의 끈끈한 작동의 네트워크는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자리가 한동훈의 자리가 그런 자리니만큼 좀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들쑥날쑥 업앤다운이 있을 뿐이지 총선까지는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캐비넷을 알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한 일을 김건희가 알고 있고 김건희가 한 일을 한동훈이 알고 있고 서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캐비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치명적인 크래치나 폭로전 또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예. 평소에 이제 최재형 목사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이면 그 이해가 깨질 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또 다른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맺었던 관계라면 혹시라도 총선 과정에서 총선 이전의 공천 과정에서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제가
직접 오늘 최초 공개하는 말씀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누구에겐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아바타다, 절대 아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아왔던 길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금은 재벌도 어느 정도 자기 주변에 붙어 있고요. 또 언론사의 사주 쪽에 있는 자제들과도 교분을 가지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이제 균열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출신 성분이 다른 이런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보수 언론과 손잡고 굳기만 해서 스스로 정권을 만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 주변에 유력한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갈등과 균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한 가지 조금 덧붙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걸 한동훈은 균열과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언젠가는 대통령도 인정하고 내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일종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념도 다릅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반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 얘기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관훈 토론에서 보면은 전혀 결이 달라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인혁당 사건 재심 했는데 배상 받은 거를 개원해라고 국가가 소송을 건 게 있어요. 이걸 취하한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해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또 있어요. 제주 4.3 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재심 또 일반 심사 절차가 한동훈 장관 시절에 대폭 완화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이 역시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하려다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무 조직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도 5년 내에 못하던 거를 빠른 속도 내에 해치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현 정부의 색깔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료 시민에 대한 강조와 경쟁에 관한 어떤 철학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경쟁에 국가가 참여하는 거를 권유하되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적인 행보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자기 자존심을 표출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언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한동훈의 어떤 자기가 그리고 있는 별도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에서 몇 가지 어떤 보수 언론으로부터는 한동훈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래봤자 70일짜리 비대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료 시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동료 시민들이 경쟁에서 실패해도 보호받는 정치를 하려면은 집권 여당에서 10년을 해도 이룰까 말까 한 어떤 원대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0일 동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공천 관리나 잘하고 가도 대성공이지. 그거 실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내놓는 정책이 뭡니까? 그런 정책 아직 준비된 정책 그룹이 없고 이런 동료 시민 정책을 구현할 만한 공약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끽해야 김포 구리시 서울 편입입니다. 그건 동료 시민들 슬프게 하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일을 하는 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데까지는 온 게 성공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소간의 갈등과 불편함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또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한동훈의 어떤 실력은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나 선거 끝나고 그냥 외국 가버리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은 뭐예요? 정치적 비전 얘기한 건 다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한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도 쟤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갈등을 수면 아래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총선이 폭망열차로 달려가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했을 때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시 명분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고 지난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서는 사과도 아니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오히려 최재형 목사를 정치 공작의 뭐 주모자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한동훈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명품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강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네. 예. 왜냐하면 민심이 지금 제가 어제도 충청도 갔다 왔지만 네. 굉장히 이 핸드백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보수분들도 제가 충격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한동훈의 위치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총선은 폭망이다. 그리고 그런 시골 동네 사시는 분들도 제가 시국 강연하기 위해서 3, 4, 5 모여들었는데 그분들이 막 구호를 이게 만들었는데 뭐 이제 공약민은 300석, 우리는 200석 이러면서 그냥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요? 그래요. 예, 어제 청주 갔다 왔어요. 청주 가서 시국 강연했는데 그분들의 민심이 아니 청주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좌우 보수 중도 다 오시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제가 과거에 청주 내려가서 이제 통일 강연하고 그랬을 때는 막 이렇게 조금 하드하면은 관객이 웅성웅성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여사의 도덕성, 윤리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대수롭게 여기는 대통령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그 방송이 나가기 직전이었는데도 그랬거든요. 방송 나간 후에 제가 강연한 게 아니라 방송이 나가기 전에 강연을 했는데도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거 방송 나오고 나서는 더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충청도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민심에 이제 뭐 불섭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박 전 원장도 비유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포울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했던 말이 나 할 말 할 거다. 시비 걸지 마라.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시 꺼낼 것이고 폭탄입니다. 폭탄. 그리고 사과의 국면을 강제하고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심상치 않게 봤다는 것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데 예컨대 김경률이 이제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할 말은 하겠다는 발언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번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의 제가 최고의 논객은 윤희숙 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유튜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런 분이 폭탄이라고. 거기에다가 제가 국민의힘 외곽에서 누가 먼저 발언을 할까를 보는데 사실 이런 말은 야당이 발언하는 것보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게 폭발력이 훨씬 강하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뭐 김성태, 윤희숙, 김경률,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태도가 확실해 보이진 않지만 뭐 원희룡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선이 서로 가까워지면 차별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요즘 조용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질비해요. 곳곳이 지뢰밭이고 폭탄이 집권 세력입니다. 그게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뭐 청주 같은 점잖은 동네, 저는 거기 가서 선거 치르다가 하나도 재미 못 봤는데 사람보다 개들만 반응하더라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내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그랬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다. 뭐다 하면은 요런 부분은 이제 잔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하의 용암들입니다.
이게 아직 폭발이 안 돼요. 저기 최 목사님께서 명품백 영상을 폭로하시고 광화문의 촛불 시위 인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날씨도 추웠지만 이 터지는 걸 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걸로 아직 소비하는 것이지 나가자 광장으로까지는 미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특기점, 싱귤레러티, 이 특기점이 필요한 영역인데 과거 2016년의 경우에도 초기에부터 이렇게 불이 당겨진 건 아니었습니다. 광장이. 그럼 이게 언제냐 하는데 저는 집권 세력 동향이 기폭제라고 봐요. 거기에서부터 균열의 조짐이 있었던 게 그게 바로 2016년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급전직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냐? 2월 말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론관에서 누가 기자회견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나는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이 20명 이상 공천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기 양지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대략 결정되는 시기가 2월 말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이 2월 초중순인데 결국 김종대 전 의원 말씀으로 보면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고 그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국힘 내부, 집권 세력 내부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전 그런 점에서 김용남 의원 같은 분도 역할이 크다고 봐요. 지금 저기 개혁신당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탈당했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은 보수 참칭당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있잖아요.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정통 보수의 가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이준석류의 자유주의적 보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안에는 사이비 보수와 다른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는 어떤 저기 순수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은 그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는 어떤 위기에서도 단결력을 잘 유지해왔던 보수가 이런 공천에서의 어떤 그 상당히 많은 낙하산 사태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2월에 총선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국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이 어떻게 갑니까? 전면전의 상황으로 대통령실과 국힘 비대위가 붙어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긴장 관계가 조성돼서 결국은 상당한 그 총선의 표에 좌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 그리고 서로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적대적 공생 관계.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서 별것 아니다. 오히려 사전에 정치 공작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 내부에서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욱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역시 천공 문제입니다. 천공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최정 목사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가 됐는데요. 먼저 용산시대가 앞으로 열려야 한다. 대통령 부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지금부터 천공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용산시대 말씀하시면서
여의주를 물고 뭐 와야 된다. 그리고 여의주는 법이다. 뭐 이런 그거는 내 강연은 내가 들었었어요. 여기서 물었으니까. 네네네. 그래갖고 용산 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그때 이야기한 거지. 그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윤 대통령께서요. 부부께서. 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자기들이 어떤 참고를 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아주 정책적인 결정을 한 걸로 세상에. 그게 그 여사께서 한 4, 5년 들었거든요. 네, 쌤 뵙기 전에. 유튜브로 내가 공부하듯이. 그거 좋아가지고 그걸 막 듣고는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그걸 들으면 공부가 돼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지금 일어날 때 막 지금 막 바뀌는 거지. 자, 저 내용을 직접 이제 촬영한 최재형 목사께 여쭤보면 좀 놀라운 내용이 부부가 같이 공부를 4, 5년 동안 해왔다. 그래서 용산시대에 이르라고 한 것을 실제 실천한 것처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그 최보식 기자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사퇴하자마자 그 시점에 천공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최보식 기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내가 열흘 단위로 지금 만나고 있다. 10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말을 이 말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정액제 유튜브를 그 수강 신청을 하는 정액제가 있는데 그거를 4, 5년 전에 여사가 먼저 했고 좋아가지고 윤 대통령도 같이 그렇게 유튜브 멤버가 돼서 듣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맨투맨으로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권유를 하고 대통령 출마해라 뭐 이렇게 되고 자기가 요 자리에 앉아서 그 버티컬을 제친 그 창가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면접을 보고 하늘에 올렸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윤석열을 면접을 보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결국은 뭐 인양반의 천공의 어떤 신통력이나 그 사람의 종교적 능력 때문에 뭐 당선된 건 아니고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윤석열은 당선이 된 건데 이제 거기에 기세가 등등한 거죠. 떨어졌으면 할 말이 없는데 어찌됐든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 들어가면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쫓겨나고 망명 가고 하야하고 이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일로 와라. 일로 나와라. 내가 11년 전에 여기 먼저 와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박근혜 때 내가 이쪽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거부해가지고 13년을 내가 허송세월 했다. 와라 해가지고 온 거다 하는 워딩도 들었고.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얘기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말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허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금물이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공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허풍을 떨거나 굉장히 오버하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자기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벌써 고소고발 당하고 법적 조치 당했죠. 아니면은 관계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제가 취재를 하고 언더커버 인터뷰를 한 것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또 가끔 강하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걸 덮고 은폐하는 데 주력을 했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 내외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저렇게 대통령 청사 담벼락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집무실을 차려놓고 얼마나 정책을 이렇게 넘기겠습니까? 넘기는데
정말 뭐 전문가라면 괜찮죠. 천공아니라 뭐 만공이라도. 근데 그냥 근본도 없고 어떤 정체불명의 무속인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국내 정책, 외교 정책을 주무르고 있고 또 통일 한반도, 통일된 미래, 우리 한반도의 미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한 거죠. 경악을 했고 그 이전에 저는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사실은 내가 천공을 만나려고 결심을 한 거죠. 1차 접견을 마치고 2시간 반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작별 인사하는 차원에서 목사님 내가 반드시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저런 소리의 근원이 어디냐, 출처가 분명히 대통령실의 외교안보특보, 통일특보, 남북 문제를 관할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문할 수도 없고. 그 출처가 어딘가를 내가 이제 호기심의 촉수를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천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천공을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언더커버 인터뷰도 했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발뺌할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은 나는 천공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도 가을에 네. 그럼 내년입니다. 통일한다고 내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육성이 직접 녹음이 돼 있고 그 내용 보면서 정말로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질문 제가 김종대 의원께 이어가도록 하고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모든 걸 정리를 딱 해가지고 지금 어떤 때라고 해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가르쳐 주는 거니까. 특히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내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지금 아주 뭐 통일하기가 최고 좋은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통일되는 거죠. 남북 관계고 북미 관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렇게 분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놨는데 우리가 못 읽고 있으니까 올해면 올해 자체면 예. 어지간하면 내 이름은 다 알 거예요. 세계가. 내가 제자가 대통령이 지금 제자가 돼버리면 네. 대통령 한마디면 전부 다 또 통일돼요. 나는 대통령을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 그리고 그런 일반 그 지도자들을 안 만나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 만들기는 해서도 하도 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작을 해야 되는 이때에 만들어 놓은 게 뇌를 씹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한 발 나갈 때는 인류사에 공헌되는 활동을 하며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인류사의 공헌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지금 진짜 공헌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거든요. 돈은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일깨울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는 공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힘든 데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 햇빛 정책은 시간만 끄는 문제. 극단적으로 막 대립의 각이 막 날쌔을 때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뭔가 손을 잡는 거나 이게 뭐가 나오는다는 얘기 말씀이셨지만 어떤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제시해버리면 제가 저 장면을 보니까 저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3시간 토론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따져봐야 하는데 종합해서 이런 질문 김종대 의원께 여쭤볼게요.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그것이 만약 국가 경영이나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저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요 논리적 맥락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천공이 얘기한 거는 남북한 대립각이 있었고 긴장이 높아지는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햇볕 정책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파국으로 가야 그때 진짜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통일의 기회가 온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 말을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2월 5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국책기관의 연구기관장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나온 말을 한번 보죠. 지금은 핵무기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평화 통일의 자유, 북한 주민의 헌법적 자유. 그러면서 올해부터 북진 자유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그 극단으로 가고 있고 북한이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 국가라 그랬어요.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올해 이런 차원에서 이 자유 북진 통일 정책의 우선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냐? 이건 통일부 장관이 직접 한 얘기인데 북한의 자유를 전파하는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얘기는 지금 국방부도 못하는 얘기예요. 원래 심리전 수단은 다 국방부 자산입니다. 대북 확성기, 라디오, 그다음에 탈북 단체들 삐라 라디오 보내는 거 단속하는 판단은 일차적으로 군이 해야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저 영상을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것은 나는 2월 5일 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그 간담회 행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신기한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기존의 대학 교수 출신의 연구기관장이나 통일부 출신 관료 출신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절대 할 수 없는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천공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논리적인 코드가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싱크로율이 지금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방송 편성하실 때는 저 영상을 틀어주고 네. 2월 5일 날 간담회 영상을 틀어줘서 두 개를 시청자들이 서로 비교해서 딱 보실 수 있게 해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상팀은 이미 저- 제작에 들어갔다고. 그렇습니까? 비교 분석하는 그런 그러니까 벌써 제가 느끼는 바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네. 그러면은 이제 저 1단계는 뭐냐 하면은 내 제자인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열고 2단계는 통일 시대를 여는 건데 때마침 최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통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 언어적 코드가 같아. 원리는 다르지만 예. 예. 하나는 평화공존의 통일이고 하나는 북진 통일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최 목사님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접근할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정반대의 통일을 꿈꾸는구나. 이거를 이제 거듭 확인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저들은 지옥을 말하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감정적 괴리가 갈수록 커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사님의 영상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부의 통일기관들, 안보기관들이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야. 그 내용이 얼마나 이제 충격적일지는 앞으로 저희들도 비교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치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소설을 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 현실이라면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달이 돼서 정책화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작점과 끝만 보고 있으니까 중간이 안 보여요. 그건 대통령실의 관료제가 그 전달 기계를 탄 건데 우리는 그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일상하게 처음과 끝이 일치하고 있다는 데서 일단은 놀라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겠냐 이게 그 대부분의 그 이런 류의 그 관점이나 사상을 가진 저 권력자들이 나타났을 때 흔히 등장하는 어떤 그 현상들은 보면은 갑자기 북한 붕괴론이 마구마구 확산됩니다. 북한 곧 망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북한 경제가 좀 좋아지고 러시아, 중국이란 뒷배가 나타나서 말하기가 좀 꺼려요. 그럼 다른 걸 찾아야 돼. 그건 뭐냐? 내부의 정치적 자유를 원하는 이제 주민 봉기나
아니면 민심 위반해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한 드라마 또 남한의 생활상을 알리는 이게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 못지않은 전략 자산이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중간을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금 통일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상상 못할 국지적 충돌이 일어나고 정말 전쟁 공포를 느껴야 되는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막아야지?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몰락이 아니라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말로 천공한테 영향을 받아서 사법고시 출신이고 검사고 총장도 했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제 눈에 보이는 일종의 주술가 무속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사실로 믿어야 합니까? 못 믿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5년 국정이 이미 틀이 왁구가 짜여져 있습니다. 왁구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틀이 짜여져 있는데 그 틀은 이미 천공이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시스템 아래서 대통령실에 혹은 내각의 장차관들 이런 자들을 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포진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다 뉴라이트로 뭐 김태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배치를 한다거나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두 인물이 뉴라이트의 싱크탱크 임원들이었잖아요. 이런 자들을 거기 심어놓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일을 천공의 이런 통일론, 통일 플랜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미 포진을 해놓고 친일, 친미, 반북, 반공, 반통일 그러나 엄격히 정확히 얘기한다면 통일은 통일인데 박근혜 때 주장했던 흡수통일, 이승만 때 주장했던 북진통일 이거보다 더 강도 높은 그래서 나한테 주장한 게 가장 놀란 게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게 해준다는 말을 했어요. 또 여기 보면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됐다. 이거를 그 옆에 있던 신경회 이사장까지 거들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됐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통일 담론을 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고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 헌법도 제정하고 국회에 동의가 있고 수많은 절차와 단계가 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되고 극소수만 그것을 어떤 핵심 세력이 그 깜짝 같은 통일 그 알 수 없는 그 통일 방안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까지도 2025년 가을에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저한테 임기 5년 내에 제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러잖아요. 천공의 발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걸 일일이 따지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연히 이제 현실로 좀 다가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김종대 전 의원께서 2022년 12월에 천공이 용산 대통령 이전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폭로를 냈고 고발도 당하고 또 수사도 받았는데 천공이 저 발언을 했을 땐 이미 그 시점보다 한참 뒤에 저렇게 버젓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커튼을 젖히면서 대통령이 저기가 있지 않느냐고 최재형 목사한테 자랑하듯이 하고 있는 이것. 정치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야 대통령 국정 운영에 크게 방해가 되니까 당장 당신 떠나. 앞으로 절대 나오지 마. 아니면 고발을 통해서 고소를 통해서 행동을 제지하고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퇴임해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던 한 행정관의 출판을 통해가지고 일부 드러난 대목인데 천공이 저렇게 대통령 파리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그 천공이 조사가 안 돼서 결국은 제가 폭로한 거를 가짜 뉴스로 처벌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이 관저에 다녀갔다고 지가 떠들고 다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단순히 관저 방문의 진실 여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용산 시대의 큰 설계자가 일단 천공이라는 정황이 쭉쭉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관저 문제는 지연 말단적인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는데 관저 문제야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도 이 용산 기획은 우리가 뭐 관저 집무실 방문하는 거 이상으로 큰 기획이었구나, 이런 점에서 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용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천공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천공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천부경 계열에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일종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비주의에서 말하지 않는 사회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말하는 통일과 어떤 국가와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선 소수자 배려라든가 인간의 어떤 다양한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죠. 없어요. 그냥 기계화된 공리입니다. 공동선이 기계화되고 추상화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공리주의의 어떤 낮은 단계 공리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철학이. 이 두 개가 결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려고 내가 시작을 하는 검찰총장만 했던 사람 입장에서 준비한 철학이 있습니까? 정치 학습을 했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알기 쉽게 딱 신비주의와 공리주의라는 두 가지가 포장이 돼서 택배 배달이 온 거예요. 배달이 온 겁니다. 근데 너무 멋있고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질량적으로 강화한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분명히 네 남편은 대통령 된다, 이런 확신을 주입한 당사자가 또 천공이다 보면은 이 전체가 국정에 끼치는 영향이 왜 막강한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중동의 논평이나 사설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천공 추종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쳐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째서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이 취약해지고 사회에서 어떤 비판적 지식과 어떤 자유로운 지식의 검증이 어떤 공론의 용광로에서 낱낱이 분석되고 교환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가 바로 저 사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와 인간 정신의 나약한 측면을 파고드는 매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자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국의 법학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그런 분이 어떻게 미신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분들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책분이 안 읽은 사람들이 패스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파고들었으니까 합격한 거고,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법조인들이 사실은 그걸 스스로 극복해서 그걸 탈피한 사람들은 또 덜어 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속에 심취되거나 무속에 함몰되기가 쉬워요. 심취되기가 쉽고, 그런 일종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라는 말 나 안 쓰기로 했는데 자꾸 지적을 받는데 왜 자꾸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아주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분은 무정스님이라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렇게 무속인들과의 그런 그 연계가 있고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저하고 쏘곤쏘곤 제가 의논을 드린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천공이 육참총장 공간을 가거나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간 사람은 천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3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이
여기에도 이제 다음에 영상에 나올 겁니다. 이번에 터진 거 말고 본편이 또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 설날 때 우리 국민들 심심하실까봐 좀 씹으시라고 이제 던진 영상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거기 갔느냐 물어보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 그 옆에서 신경회 사장도 덩달아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아닌 게 분명해 눈빛이. 목사님 내가 갔으면 갔다고 그러지 안 갔는데도 갔다고 그럴 사람입니까? 내가 기자들한테도 내가 갔으면 갔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도 갔으면 내가 갔다는 사람입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나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이미 천공이 거기를 안 간 걸 알고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공이 안 갔습니다. 제3의 인물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천공 외에도 우리가 건진법사라는 사람 또 이제 주변에 또 많은 대통령 내 주변에 자잘한 무속인들이 들락거리고 뭐 백제곤도 있고 뭐 한데 큰 양대 산맥을 보면 이 윤석열, 김건희 이 5년 정권에는 지나온 2년 정권에는 건진과 천공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양대 산맥으로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면서도 대치 관계면서도 서로 아주 이렇게 질시와 반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뭔가는 이렇게 벽이 있는 두 존재예요. 둘은 서로 교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힌트로 천공은 양성적으로 드러나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건진은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나라의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권 개입에 귀신같이 알고 개입을 하면서 2년 동안 잘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는 자가 건진법사라는 것만 내가 이제 일단은 운을 뗍니다. 운을 떼고 언젠가는 또 그것도 내가 폭로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고 천공은 저렇게 천공은 오히려 나와 김종대 의원한테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를 돈 안 들이고 홍보해주고 광고하잖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건진법사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이 윤석열 정권에 깊이 관여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무속인 두 사람이 윤 대통령 내에게 결국은 망국의 군주가 된 고종이 결국은 무녀 진령군에 의해서 그렇게 밤낮 사치를 부리고 연애를 베풀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뭐 절간터나 칠성터, 암자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결국은 고종은 망국의 군주가 되고 민비는 이 일본의 낭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나는 그게 막 두려운 겁니다. 전문가도 아닌 듣보잡 무속인이 그냥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든지 이걸 딱 단절하고 건절하고 정말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이 있는 전문가들, 학자들, 싱크탱크들이 정말 이거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외교와 이런 국내 국정, 내국 정책을 이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올라갈까 말까인데 이런 무속인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저는 교포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원래 소규에 제 직분은 강연이고 책 쓰는 거 아닙니까? 책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목사님 제가 네.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TV조선에서 천공 측근이라고 누가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스승님은 저기 한남동의 그 육군 총장 그쪽에 땅을 밟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때 전쟁이 시작될 걸로 봤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JTBC에서 이번에 인터뷰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저번에 TV조선은 저기 발언을 왜곡해서 보도했다. 아니 자기가 안 갔다고 해서 그대로 보도해 준 건데 스승님이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 정정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기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거는 입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갔다 안 갔다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늘 저녁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입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백재권이랑 교수가 경찰발 CCTV를 감식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서둘러 주워 담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때 그 일주일 사이에 주워 담는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경찰발 뉴스에서 CCTV 감식이 안 된다는 뉴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에 처음에는 CCTV를 못 구했다는 뉴스를 보고는 안 갔다는 부인을 하고. 근데 CCTV를 구했다. 이러는데 감식, 포렌식 중인데 일부 흐릿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엔 또 입장이 없다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 정반대 태도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중 효과를 노리는 거죠. 나는 이게 이 사건의 비밀이라고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흐릿하게 하면서 뭔가 얻을 게 더 많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안 간 그렇게 거는 해서 맞아요. 안 간 건 맞는데 굳이 언론에서 자기가 거기를 관저를 가서 관저에 대해서 어떤 멘토를 해주고 이런 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거죠. 그럼 분명히 안 갔습니다. 천공. 어찌됐든 백재권 이제 교수라고 하셨지만 뭐 사주명리학자라고 해서 풍수학자라 그러죠. 풍수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가도 되고 천공은 뭐 무속인이어서 안 갔다 갔다 뭐 이런 설명하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천공도 뭐 갔을 수도 있고 백제권도 갔을 수도 있고 뭐 건진도 갔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그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 시점에 누가 갔느냐는 천공은 안 간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문제는 경찰이 CCTV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네. 제가 조사를 받을 때도 나는 재판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CCTV를 내가 증거를 보겠다는 목표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경찰 내에서도 극소수만 봤다고 조사관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 내에서조차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니 그런데 보안의 문제라 그러지만 그때는 육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육군총장이고 보안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자기들이 뭐 보안을 따질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는데 오늘날까지도 저는 이거 재판 가도 이거 증거 재료 제시 안 할 걸로 봅니다. 도대체 누가 있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개나 소나 다 갔다. 이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초에 예. 김종대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은 천공이 용산 대통령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 그 자체로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최재형 목사가 공개한 폭로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가 아니라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는,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의 제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천공 문제가 단순히 특정한 사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에 농단의 주범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천공의 이런 행위가 최재형 목사의 폭로를 통해서 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드러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이 천공의 폭로 내용만 보면요. 최순실 사건에 곱하기 100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의 이 곱하기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하자면 사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1차 접견했을 때 녹음이나 뭐 몰카를 뭐 예를 들어서 찍었다면 증거가 확보되는 거지만 저하고 그런 거 없이 1대1로 만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킬 거라는 그런 말이 여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고, 한 사람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 남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5년 동안
통일의 기반을 닦아놓는다거나 초석을 닦아놓는 거는 가능해도 완샷에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통일을 그냥 통일협전 조인식을 하자는 이런 발상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월 달에 1차 접견은 6월인데 9월 달에 내가 직접 통일 남북 문제에 나설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천공이 김건희 여사와 넓은 의미에서 코드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김건희 명품백으로 출발했고 그 이전은 양평 게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깊숙한 개입 때문에 정말 이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는데요. 네. 천공 문제까지 여기서 덧붙여지면 총선에 매우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뭐 이거는 초기 버전이고 그 뒤에 양평 고속도로로 넘어갔다가 예. 그 다음에 디올백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천공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뭐 제가 횟수로 3년째 수사를 받고 이제 또 검찰로 제가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인 검사도 몇 번 바뀌었는지 는 이제 숫자도 난 못 외우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경험하는 이 초현실적인 사건도 최 목사님 사례를 보면은 뭐 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근데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총선의 영향에 앞서서 이게 나라냐 이게 저기 아무리 그래도 뭔 이상한 정책을 발표해도 뭔 정보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게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R&D 예산 5조 원 깎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도 그랬는데 뭔 다른 판단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 KBS 대담을 보고 느낀 건 아 진짜 무식하구나. 예. 이런 부분들에 이제 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바로 주변 세력에서 저런 어떤 그 세력들이 메워왔다는 거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가 겨우 여기까지 진화했나 하는 착잡함이 들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쟁에 빠져가지고 연하야나 똑같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참담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안으로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응징하고 또 척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우리도 인정 안 해요. 제때 맞서 싸우고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위험을 가롭쓰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의연히 버티면서 야당에도 자극제가 되고 뭔가 이런 생산적 과정이 없으면은 비록 이게 폭로됐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광장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천공의 문제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의 문제, 김건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가 폭로했던 이 사건을 통틀어서 이제 평가하자면 디올 사건이고 천공 사건이고 이거는 천공의 문제, 김건희의 문제, 윤석열의 문제를 그 의식을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각인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우리는 주인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주와 주권 정신이 없는 가운데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이제 책임이 없는 감시, 견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부조리를 캐내는 이런 자기들이 일을 맡겼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언론은 저렇게 기득권 세력이 돼버려가지고 손발 다 내려놓고 쉬고 있고 권력과 자본을 저렇게 측면 지원하고 야합을 하고 있고 뭐 누가 이걸 합니까? 시민단체나 뉴미디어가 해야 되는데 뉴미디어는 아직 좀 약하고 그래도 양심 있는 진보 언론들이 해야 하고 또 뜻있는 의식 있는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외국의 교포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깨시민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두 분께 총선에 미칠 영향을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도 내용이고 두 번째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느냐, 천공이 얼마나 깊이 농단에 관여했는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누가 이기느냐보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절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답답하다. 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는지 여러분 평가해 주시는, 그래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가 천공이 국정 문제에 깊이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권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 때문에 나라가 거들날지도 모르겠다. 그 거들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아니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이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저는 명절날 아침에 특집 인터뷰로 마련한 김종대 의원, 최재형 목사님 함께해 주신 토론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애프터토크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또 한 5분 정도 앉아서 뒷담화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른 느낌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 의원, 아이고, 뭐 많이도 우려먹네. 윤석열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진짜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칭찬을 받을 만한 뭐가 있나요 혹시? 나는 잘 진짜 일부러 이거는 안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칭찬해주고 싶어.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네. 그 처리한 일들 네. 이런 거 보면은 그건 문재인 정부도 못했던 일이 분명하고. 아, 그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했다는. 저는 목사님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설마 천공이 개입했겠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통령한테 저런 주술가가 무속인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간다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단호하게 벌써 고소고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우리 이름 팔지 말아라. 너 다른 데로 가라. 아니면은 다시는 이런 우리 연개설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 단호하게 너는 징역 살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없고 김건희 여사의 워딩을 내가 촉으로 직감하고 이제 천공을 내가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아 워딩이. 와 근데 저도 믿을 수가 없어. 종대형. 종대형 진짜 이게 사실이 나라 어떻게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탈진실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시민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믿고 싶은 거 오히려 믿는 거예요? 가짜나 조작된 정보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아주 위험스러운 세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언제 진실 말합니까? 그래도 재밌습니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대담 때 아니 뭐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좀 여려서 뭐 좀 그래고 원래 하다 보면 누구도 소홀하게 대접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뭘 그러면은 저걸 그럴듯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디올백은요. 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단체장 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는 사람한테 명부백 300만 원대 좀 갖다 주고 내가 알선해 줄 테니까 넌 갈라 먹자. 왜냐면 죄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어느 손님 뭐 그냥 뭐 내치기 어려운데 날름날름 받아 먹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법적이라서 뭐 국가기록원까지 지금 뭐 보관돼 있다는데 뭐 얼마나 지금 아니, 당당하게 검찰이나 경찰 수사도 안 당당하게 하는데. 거래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너무 엉터리 같은 일이 소설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야 정말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도 더 대놓고 하죠. 예. 그때는 몰래라도 했다고. 그러다 뽀록 났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해버리잖아. 그리고 주장만 하니까 언론에서 또 받아 써주니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마지막 말씀한 게 참 까먹은 게 있어요.
명절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20초만.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과 장수와 젊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니 김명대 그 얘기는 형님도 정봉이 많이 하는 얘기 같은데. 정봉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평생 목회 현장에서 써먹은 축도 내용입니다. 우리 건강과 장수와 젊음. 동생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조상님들 제사 잘 지내야 되겠다는 예.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국태민안, 나라가 정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상님들의 은덕, 예. 이게 특별히 필요한 시기니까 올해 조상님들 잘 모시고 전부 다 화목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딱 하나라도 풀릴 수 있으면 9가지 풀리지 않는 일 또 풀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라고요. 얌체 없이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최 목사님, 김종대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 우리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스픽스몰도 있습니다. 지금 한 73만 한 7천 명까지 갔는데요. 이제 80만, 90만, 100만 갈 수 있도록 스픽스 좀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 저도 처음으로 스픽스 내 여러 번 왔는데 처음으로 말합니다. 예. 최재형 목사 TV 유튜브가 개설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걸 한 것은 이제 요청들이 있었는데 제가 출연한 많이들 출연했잖아요. 제가 예. 그 영상물을 한 대 좀 모아주면 예. 자기들이 이게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 않고 모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제보자. 예. 저는 이제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가 없으면 이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 연락처, 이메일 그런 것이 이제 채널 아트 유튜브에 들어가면 채널 아트나 거기 상세 개인정보 안에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최재형 TV가 아니라 최재형 목사 TV. 한번 더 많이 제가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최재형 목사 TV, 네, 김종대 고맙겠습니다. TV도 있고요. 뭐 이미 뭐 20만 명 이제 조금 모자라요. 예. 거의 가고 됐는데. 있는데. 20만 명 예. 되셨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 18만 명. 자연스럽게 마무리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두 분도 악수 한번 아이고, 하시죠. 예.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